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주간 시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높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물론 올해가 높았고 내년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경제 성장률인 거고요. 개별적으로 대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쪽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H&M도 이제 중형주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그러면 경제성장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거시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너무 낮게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산업군으로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가대평가됐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적절한 인플레이션이어야 돼요. 적절한 인플레이션이어야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안 들어옵니다.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들어올수록 언제나 시장 충격은 크게 오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주식시장이나 위험 자산들은 좋게 봅니다. 가상화폐는 좋게 보고 있고요. 부동산도 조금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부동산 휘청거림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난 원래 100% 상승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작년 기준에서 100% 상승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그널을 안 좋게 주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달러 자산은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감소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가겠지.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쳐야지 하면 망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하고 인버스 치고 또 망하는 거죠. 셀 사이드가 여기 엄청 많았죠. 이 차트를 딱 보면은 여기서 셀 사이드가 맞아요. 근데 또 치고 올라가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199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IMF 시절이었죠. 힘들었죠. 시장에 다시 꼬라박았습니다. 99년도에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안 좋다 해서 또 올라가 버렸죠. 이게 IT입니다. IT. 지금 메타버스 세계에서 IT 신세상에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네이버 다음 그런 기업들만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이때 엄청나게 많은 검색 서비스 포털 사이트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다음하고 네이버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구글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렇게 옥석을 가리는 시장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게 버블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기업들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죽는 기업들 다 생기면 시장에 폭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급락이 카드 사태와 맞물려서 일어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5년 아니죠. 지금 이제 2년차 지났고 내년 되면 3년차 딱 들어가는 거고요. 4년, 5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왜 4년, 5년이냐면요. 내년에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해도 나라는 그 힘듦을 터뜨리고 싶을까요? 다음 정권한테 넘기고 싶을까요? 나라는 꾸역꾸역 넘깁니다. 그리고 작년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냐면요. 모든 잘못을 국가가 잘못한 거를 전부 다 코로나한테 넘길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재, 전쟁이라든지 코로나처럼 뭐 풍토병, 그다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상승장으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1년,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요. 자, 시장 이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NG가 다시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LNG를 공급하는데 공급을 못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수요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나기 전에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LNG선을 많이 발주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하고 백신 코로나인데 오미크론이 이제 대충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백신이 이제 화이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백신이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가 이제 그 사실상 치료제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월까지만 딱
우리가 잘 버티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이크 잘 착용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백신 못 맞으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현황으로 봤을 때는 7천 명 선이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빨리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봐야 돼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거리두기를 다시 해가지고 4천 명 내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포스트 코로나주, 위드 코로나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바꿨고요. 6월 이후에 주가 상승이 제대로 견인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반등은 이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치료제를 대비하는 주가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엔터 쪽에서는 급등이 나와가지고 추가 상승을 했지만 그 BTS가 3월 콘서트가 되는 시점에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찍을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뿜봉의 고점에 찍어버리면은 이제는 비중을 완전 줄여버려서 20분의 1 정도만 들고 가는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이제 돌파하는 게 보인다면은 홀드해서 그냥 들고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엔터 쪽에서 이제 그동안 팔았던 물량을 다시 이제 채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뷰인데요. 실적 기반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전 세계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든 나라들은 힘들다 할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는 IMF예요. IMF. 그냥 환율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인기가 진짜 큰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있는데 국내는 뉴딜과 그린 뉴딜 둘 다 일어날 거고요. 국외에서는 뉴딜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개도국 이하의 나라들은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에 소형 원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만 인정 안 하는 거지 전 세계는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금에서 소형 원전 기업들을 많이 키워서 개발도상국 이하 기업들, 특히 후진국들의 화력발전소 짓는 것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는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초입이거든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긴 플랜을 가지시고 비중은 많이 증대시키지 말고 비중이 증대되셨던 분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도체, 성장과 최적화 이 문제가 계속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지금은 파란색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약간은 휘청휘청 거릴 것 같은데 바닥 따지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 충분히 나오게 된 시점부터 상승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가 왜 일어나냐면 이제 가상화폐가 주식시장처럼 바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이 개입되는 순간 게임이 바뀐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H&M 기억하시나요? H&M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점 찍었던 5만일 때 그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1200만 주였어요. 1200만 주를 산 것처럼 나온 거죠.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매수하고 매수 플레이를 한 게 1200만 주였는데 지금 3만 원일 때 외국인이 가진 물량이 1700만 주입니다. 1700만 주. 5만 원 됐을 때 물량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한 2500만 주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2,500만 주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개인의 물량을 찾아서 외국인들이 꾹꾹 닫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가상화폐도. 결국에는 기간이 기존에 이제 분산화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돈 많은 자산가들한테 가상화폐가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예전에 초기의 가상화폐가 아니라 신규로 이제 ICO라고 하죠. 지금 코인이 이제 상장될 때는 이제 충분히 벗어나 있다가 결국에는 돈으로 휩쓸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분산화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주가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고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은 다 휩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고요. 종전선언은 녹색이고 끝까지 녹색일 겁니다. 근데 슈팅을 줄 거예요, 한번. 슈팅을 한번 줄 거고요. 이 종전선언에는 왜 감시를 넣었냐면 종전선언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종전선언이 메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개성공단이 언제 열리나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음 정권이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그 유태인 쪽에서 딜을 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거기 있는 인건비가 충분히 높아져 버리면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유태인 입장에서 싼 임금으로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집단이 자동화보다 훨씬 더 쌉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쪽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북한을 개방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중국의 비대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이고 터키가 다시 500대 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IMF입니다. IMF. IMF 우리가 그냥 나라 망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뭐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는데 우리나라 망하려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나라 싹 다 망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이 17.7이고요. CDS가 우리나라가 18.25인가 그 정도 됩니다. 갭이 별로 차이 없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나라들 다 망하니까 그리스도 망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IMF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오른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본소득 나오는 거니까 그걸 싫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급락파동입니다. 가상화폐 급락파동은 금리 인상기에 가상화폐에 캐리 트레이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돈을 빌려가지고 일부 자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가상화폐 일부를 청산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왜 가상화폐 금지했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중국발 이 가상화폐 급락이거든요. 헝다가 디폴트가 일어난다고 할 때마다 가상화폐가 쭉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 부채 리스크 올 때마다 이거 팔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 갭만큼 채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잦아질 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미국의 선물 시장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상화폐가 주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시장에 있는 가상화폐를 다 싹을 해버리면 그 가상화폐를 다시 이제 자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H&M이 예를 들어서 H&M이 13,000원인 게 5만 원까지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산 주식 수가 1,200만 주였어요. 근데 지금 1,700만 주를 매입했다고요. 떨어지는 동안에 다시 이제 공매도 환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얘를 다시 5만 원에 끌어올리면 이득인 거죠.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게. 특히 성장주, 대형주, 이제 외국에 봤을 때 H&M은 그냥 작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 20%인 거고, 여러분들하고도 더 큰 돈을 같이 계속 굴려나가기 위해서 제가 10%, 20%만 목표로 하는 거지, 단순하게 단타를 좀 싫어해서 막 싫어해서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단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타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산이 10억, 20억 되는데 10억을 20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단타 수익 나시는 분들 1억, 2억씩 수익 나시는 분들 아세요? 그게 회전율이 1%입니다. 1%, 1%, 1% 수익이 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은 진짜 엄청난 리스크를 지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어 가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5에서 10%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가상화폐도 그런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봉 분석 들어갈게요. 월봉 분석은 장대 양봉을 나왔습니다. 이 양봉이 나왔는데 또 내려간다고요? 여기 이 구간이죠. 여기 이렇게는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4개월에 걸쳐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양봉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 양봉이 이제 음봉보다 커버렸어요. 이걸 주도한 게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자 주체별 보시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조금밖에 안 팔았어요. 선물을.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상방으로 가고 리스크 해치 조금 한 거면 리스크 해치를 하는 정도지 풀베팅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0 정도까지만 해도 풀베팅 했다가 목금에 이제 하락을 보고 자기들도 금요일날 조금 청산을 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여기 가운데
3100까지만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고점을 찍는 여기가 여기쯤으로 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 버려야 되거든요.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깨져버리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게 맞는 추세입니다. 성장이 정상적으로 내년으로 돌아가서 2%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추세로 보이는 거고요. 박스권 안에서만 놀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건데 이게 일단 더 올라와야 돼요. 더 올라왔을 때 내려가는 게 맞지 지금 요 상황에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냥 경제가 성장을 안 한다는 거고 글로벌 경제 자체도 그렇게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은 이걸 깰 것 같고요. 깨서 3200까지는 좀 힘든데 한 3100 정도에서 조정을 받거나 혹은 그러니까 여기죠. 요런 모양을 만들 것 같아요. 요런 모양을 조금 더 끌고 난 다음에 치고 올라가지 한 방에 바로 3200까지는 간다고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은 딱 3100을 여러 날 제껴놨고 여기가 지금 121선이죠. 이게 3100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 언저리를 살짝 돌파하는 척 하다가 내려오는 게 정성적인 사이클이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1월 달 말쯤에 여기 이제 돌파하는 모양을 보였다가 음봉을 딱 치면은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대비하자고 이렇게 음봉 여기도 고점 찍고 요거는 이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산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근데 요 장대음봉 했을 때 팔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약간 흘러내려가서 못 치고 올라간다 싶을 때는 아니면 여기 꺾이는 부분 있죠. 이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일 때 우리가 일부를 정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월봉이고요. 얘는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11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바이오는 빠지겠지만 바이오 외에 소외당했던 거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신규 탑10 안에 들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00까지일 때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주봉은 요거를 돌파할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데 혹시라도 근데 치료제가 나오면서 백신 회사들이 약간 이게 허위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다시 흔들릴 수는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봉 분석일 때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숨고리 박스권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조금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일주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샀죠. 현물을 샀습니다. 이 현물을 샀다는 게 그냥 산 게 아니고요. 1개월로 봤을 때는 이전에 팔았던 거 팔고 이제 이거를 추가를 한 건데 떨어진 거니까 그 1개월 전에 진짜 많이 샀던 거라고 보시면 되죠. 3개월로 봤을 때는 더 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은 떠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락을 통해 가지고 매집을 더 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선물로 봤을 때 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해지 정도면 해지. 지난주에 많이 샀었거든요. 2만 개나 샀던 거를 해지를 한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개월로 봤을 때 수량이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전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선물의 양이 조금은 줄어든 모양입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주짜리만 보시면 되는데 1000계약 정도를 팔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지난주 대비했을 때 극명하게 많이 판 건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주체별로 봤을 때 일주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가 적게 파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사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개월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1개월 동안 샀던 물량을 다 팔았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3개월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매도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부터 먼저 나가면 되는데 일단 코스닥이 바이오 관련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블랙락이 HLB를 일부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이제 싱크로로 들어오고 있는 지점이고 완전 전저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상한 급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HLB 기준으로 그냥 살짝 말씀드린 거고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87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200원과 여기 있는 60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돌 것 같고요. 이거 먼슬리입니다. 먼슬리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여기는 1100원과 1250원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점에서 우리가 못 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원 달러를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리 인상의 가장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달러부터 올라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캐리 트레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클리로 봤을 때 이제 상승 추세는 그대로 되지만 결국에는 2,000원에서 막혀서 내려온다는 거. 이때가 2,000원이었거든요. 일본 기준으로 해서 다 2,000원에서 대충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이 아니라 1,200원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꼬리를 달아서 상승은 나왔지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긴 좋다. 외국인들이 사기는 훨씬 좋은 포지션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이제 원하는 원화끼리 원화 아닌 거는 원화 아닌 것끼리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 달러는 빼버렸고요. 그래서 원하는 원화끼리 하고 원화 아닌 거 원화 아닌 것끼리로 했을 때 이거 1,040원에 했던 리플은 15원밖에 안 빠진 거고요. 비트코인은 여기 있는 게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6천만 원 정도 했던 게 5,800만 원.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490만 원, 500만 원 하게. 그래서 사실상 지금 리플의 추세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이거는 위드 코로나랑 연결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얘가 지금 막 치솟아서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게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매집을 해서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모든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플랫폼이 거기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NFT 플랫폼이 터져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이지만 결국에는 중화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사는 거잖아요. 물량을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올라간 세체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이제 요거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못하고 비트코인처럼 넘어가는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비트코인은 누가 만든지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만 못 올랐죠. 이거는 확진자 증대가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 증대에 따라 델타 변이 때문에 못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많기 때문에 얘를 추천해 드린 겁니다. 떨어진 폭도 얘네들보다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는 리플에서 호재가 몇 가지가 더 뜬대요. 12월 말쯤에도 뜨고 내년도에는 코로나 그 관련해서도 또 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세 개 중에 투자라고 하면 리플이에요. 실제로 리플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이거는 그냥 그 다른 자산을 투자하기 위한 투자 대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얘가 지금 이 모양이 요거랑 다 못 맞아요. 다른 거는 지금 보세요. 다 맞다고 할 수 없죠. 바닥 따지기가 안 끝났어요, 아직. 근데 얘는 거의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끝났고, 시장을 다시 얘가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주간 시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